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또 한 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올해 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 영화 산업의 주류인 할리우드에서 아카데미상과 더불어 양대 시상식으로 꼽히는 그 골든글로브인데요. 우리 영화로서는 최초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위상과 함께 대한민국 영화의 국제적 위상도 한층 올라가게 됐습니다. 봉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지난해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 수상 이후 15개 이상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했고요. 마침내 골든글로브에서까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9일이죠. 내친 김에 아카데미 수상까지 노려볼 만해졌습니다. 2020년 올 한 해도 한국 영화, 나아가서 한국 문화의 승승장구를 기대해 봅니다. 1월 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보험료 너무해. 저 여기서 내려요. 네? 저기 보험 클리닉에서 내려요. 어쩌다 마주친 보험 클리닉? 보험 클리닉. 불필요한 보험료 내려주는 보험 클리닉. 1833-6114. 내 보험 바로 잡을 땐. 안녕하세요. 가수 이선입니다. 70년 변함없는 칠성사이다처럼 올해도 청량한 한 해 되시길 바래요. 칠성사이다, 정답이 맛 칠성사이다, 언제나 칠성사이다. 우리 입맛엔 칠성사이다가 좋아요.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45년 사무기기 전문가니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 카피어랜드랍니다. 결혼 준비 잘 돼? 돌잔치 할 건 많지. 크루즈 여행 알아보려고 웨딩, 축연, 크루즈, 그리고 상조까지. 인생의 좋은 날도 슬픈 날도 좋은 라이프의 토탈 라이프 케어가 함께합니다. 이제 상조 회사를 넘어 토탈 라이프 케어까지. 좋은 라이프.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연결합니다. 새해 계획과 더불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슈가 있죠. 그리고 통합신공항, 정치 이슈 등등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그 이란 미국 충돌 소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네네. 예, 지금 뭐 많은 국민들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 우선 당장 뭐 기름값 폭등하는 거 아니냐, 뭐 현재 네네. 우리 군대 파병하는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저도 사실 많이 불안한데요. 이 이란과 미국 충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주말부터 오늘까지 뭐 전문가들 의견들을 쭉 종합을 해보고 있는데 예. 우선 두 가지는 조금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전쟁은 당장 나지 않는다. 확실할 수 있습니까? 네, 이란 쪽하고 미국 쪽하고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고요. 예. 다만 문제는 이제 장기적으로 문제입니다. 이란이 핵 협상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네. 물론 이제 미국이 먼저 탈퇴했습니다. 예.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때 정말 공을 들여서 이란의 핵 동결을 약속하고 경제 제재를 완화했어요. 예. 어찌 보면 이게 북미 간에 가야 할 길처럼 보였는데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의 기조가 오바마가 한 것은 다 나쁜 것이다. 반대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입하지 않는 북한하고는 적극적으로 지금 친밀감을 과시해 왔고, 네. 예, 이란과는 다 풀어놓은 것을 지금 완전히 이제 다 어그러뜨려 버렸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이라크 내에 이제 민병대를 이란이 지원하고 있던 과정에
갑자기 이제 이 정밀 타격으로 이게 좀 테러리스트가 아니고요. 이란의 예. 공식적인 군 사령관이지 않습니까? 뭐 이란의 넘버 2라고 봐도 되겠죠. 이란의 사실상의 넘버 2입니다. 넘버 2죠, 사실상. 예. 이란 최고 이 이슬람 수비대에 그러니까 이란은 군대 체제가 두 개예요. 하나는 네. 그냥 이 정규군이 있고 이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끄는 예. 또 하나는 재정일치를 이끄는 이 이란의 이제 종교 지도자가 있죠. 그래서 그 혁명 수비대라고 불리는 이란 예. 혁명 수비대가 더 정예인데 예. 혁명 수비대 안에서도 최정예 부대인 쿠두스군이라고 하는 곳의 최고 사령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이게 이 미국으로 치면은 군과 CIA를 통합한 조직 같은 거라 북한의 정찰 총국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예. 네, 김영철 이제 당 부위원장이 정찰 총국 수장 출신인데 예. 평창 동계 올림픽 때 보시면 당신들이 내가 이제 그 사건을 자주 벌였다고 하는 김영철이 왜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데 네. 이 경찰 총국이 우리나라로 치면 군과 이 국정원을 합친 조직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조직인데 예. 그런 조직의 수장인 겁니다. 이란에서. 그런데 이제 이라크 민병대와 협조해서 지금 이라크 내에서 반이란 시위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예. 이것을 이라크 민병대가 진압을 하는데 아마 이란이 지원하기 위한 협의차 이라크를 방문했던 것 같은데 아, 예. 어쨌든 이란의 공식적 군 최고 사령관이 타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공항에서부터 추적을 하다가 이거는 닌자 폭탄이라고 불리는 요격 암살용 폭탄으로 네. 이 조종은 미국에서 했고요. 예. 드론은 이라크에서 날았는데 어쨌든 아주 정밀 타격으로 한 10명 정도가 사망했는데요. 이라크 민병대 부사령관 그리고 이제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 외에도 장성 4명 정도 해서 예. 참모들까지 한 10명이 그냥 폭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면은 뭐 어느 나라든 선전포고를 할 만한 상황이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란은 이제 피해 복수를 다짐을 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이 피해 복수를 다짐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는 이란의 52군데를 타격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52곳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란에 의해서 사망한 미국인의 숫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전면전을 하겠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죠. 이번 그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사살은 전쟁을 시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것이다. 근데 이란 네, 입장에선 그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그런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도요, 중동 문제 전문가들하고 한참 토론을 하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작전을 지시했는가? 그러니까요. 미국인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인을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인을 더 위험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정황은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작전 지시하기 전에 이 작전을 지시하자 미국 내의 군 참모들도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작전 지시하기 전에 여러 차례 통화를 한 대상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라는 겁니다. 아, 그럼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손잡고 이렇게 공격을 한 건가요? 이 공격으로 합의하에? 이익을 보는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아, 왜 그런 거죠? 왜 이스라엘이? 만약 지금 이스라엘은 항상 중동 국가로부터 특히 이제 좀 강력한 무슬림, 시아파나 수니파나 이 공격 대상 종교가 다르지 않습니까? 유태교라.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너무너무 이스라엘을 치고 싶어하는 나라예요. 아,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고 싶어하는 나라다. 이란과 이라크는 뭐 사우디 같은 곳은 이제 이스라엘에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친미적인 이제 이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슬림 혁명을 주장하는 쪽은 지금 팔레스타인의 형제 동포들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뺏긴 상황이잖아요. 이들이 팔레스타인의 해방기구입니다. 피에로라고 부르는. 이제 이스라엘 그 지역에 살다가 쫓겨난 이제 이 무슬림들인데 이들을 너무 돕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이란과 이라크고 60년대에도 중동전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란과 이라크는 이스라엘과 가장 반목하는
피에로를 후원하는 나라들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란이 핵을 곧 가지게 될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이란과 이라크가 핵을 갖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아, 예. 근데 오바마 때는 외교로 이걸 제어했었는데 트럼프 때는 이제 외교를 벗어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란이 어떻게 하면 핵을 갖지 못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 작전도 그 이제 솔레이마니 사령관 타격 작전도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비밀 조직과 미군이 함께 이미 수년 전에 세운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던 작전인데 설마 실행을 하랴. 이거는 뭐 전쟁을 감수해야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해버렸는데 이 전에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를 여러 차례 했다. 그게 문제 뭐냐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대선 가도인데 지금 탄핵 위기에 직면해 있죠. 예, 하원 통과했고 탄핵안이. 네. 물론 상원은 공화당 우세라 통과 안 될 것이 거의 확실해서 탄핵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올해 대선 가도를 가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흠집이 세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전시킬 성과가 단기적인 성과가 필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고 지금 아주 묘하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요. 자국 검찰 조사 대상입니다. 아, 이스라엘 총리도 그런 게 있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부패 스캔들로 지지율도 바닥을 치고 있고 지금 뭐 이 일본 아베 총리가 저 무슨 벚꽃 스캔들 최근에 비리 스캔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센 건들이 자꾸 나와서 네타냐후 총리의 집권이 지금 흔들흔들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군요. 트럼프와 그 이스라엘 총리가.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너무 상황이 비슷해서 내부적인 이 권력이 흔들릴 때 항상 집권자들이 원하는 건 외부의 가상의 적이라도 만들어서 외부의 적과 싸움으로써 내부를 응집시키는 효과. 이건 뭐 전통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내부 그런 국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전쟁의 가능성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의 넘버투.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솔레이마니를 그냥 뒀더라면 근일 내에 워싱턴을 공격했을 것이다. 그거는 그 근거로 2017년에 솔레이마니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 경고를 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당신과 가까이 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런 무서운 협박에 가까운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솔레이마니가 워싱턴에서 무슨 이 전투나 테러를 벌일 조짐은 없었다는 게 또 미국의 정보 당국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납득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앵커님 말씀처럼 제가 보기에는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그야말로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참 믿고 싶지 않지만 일석이조 음모론이라고 해서 지금 사실은 그 두 사람이 이해관계가 맞닿은 게 아닌가 하는 좀 암담한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만 듣고 뭐 전쟁은 확실히 안 난다는 거. 뭐 자신하실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세 가지 고민이 생기는 게 기름값. 기름값 유가 3% 올랐는데 미국은 셰일가스 때문에 지금 세계 1위 산유국이라 뭐 중동에서 석유 가져오지 않거든요. 우리는 거의 중동산 석유를 가져옵니다. 근데 물론 이란, 이라크 석유는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져오지 못하는데 사우디에서 많이 오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한 70%가 통과를 해야 돼요. 그 좁은 해협. 거기에 지금 이란이 거기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란, 그다음에 저 아래쪽은 소말리아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이 안 그래도 위험한 곳인데 우리는 이 수입 원유의 70%가 호르무즈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봉쇄되거나 전운이 감돌면 좀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타격 1.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북한의 움직임인데요. 북한은 또 왜요? 이번에 정밀 타격한 드론이 이제 리퍼라고 불리는 MQ-9이라는 이제 기종인데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좀 간담이 선을 한 게 정상이에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친서를 막 쓰고 있는 게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친하지 않느냐. 우리는 군사적으로 하지 말고 외교로 풀자. 올해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런 친서가 나와야 되는데 북한은 또 굉장히 호기로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 중동은 미국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북한 매체의 이제 메아리라는 매체의 논평이긴 한데 뭐 김정은의 육성은 아닙니다만 저는 북한이 이렇게 지금 무시무시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그냥 가만히 좀 오히려 있지. 유화책을 가만히 있거나 유화책을 펴야 되는데 또 새로운 길 얘기를 꺼내서 혼란스럽게 하더니 왜 저러나. 근데 이제 또 북미 관계도 걱정이고요. 지금 이 미국 내에서는 지금 이란과 외교로 풀어야 되는데 오바마 때 그렇게 잘 정리해 놓은 것을 트럼프가 딱 헝클어뜨리더니 이 느닷없이 북한에는 과도한 외교를 주고 있고 이 이란에는 과도한 이 무력을 쓰고 있다. 이렇게 평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과 북한의 균형을 트럼프가 못 맞추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또 북한에 좀 찬바람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또 이 큰 소리를 치고 있으면 혹시라도 ICBM 핵 도발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 북한이 이란보다 핵 완성도가 더 높은 걸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전문가들은 이란도 이 ICBM과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북한의 완성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실은 북한이 더 위험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인데 미국이 안 그래도 호르무즈를 봉쇄한다고 연합군을 지금 이제 막 끌어모으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전운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동맹국인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국군을 파병해야 할 가능성, 명분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요청해 오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요청해 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화가 나죠. 방위비 분담금 5배 올린다고 지금 아직도 협상을 끌어가고 있고 미국산 무기 사라. 그리고 이제 지금 북미 관계도 미국이 사실은 제대로 한 1년 동안 질질 끌면서 못 풀고 있어서 다시 악화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은데 호르무즈에서 느닷없는 전쟁 분위기를 연출해서 우리 군을 보내달라고 하면 정말 이게 참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그 친분으로 평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상황에서 전폭적 지원을 했는데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될 상황이고요. 그렇겠네요.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관련된 메시지가 내일 문재인 대통령 새해 신년사에 담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권 소식 뭐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지금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근데 이게 중동 문제가 심각하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보수당 창당했잖아요, 어제. 맞습니다. 이 얘기 잠깐만 좀 해볼까요? 네, 유승민 의원. 그런데 이제 이 참 특이한 게 체제는 신선합니다. 이게 공동대표 체제죠.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8명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 제4당으로 출발을 했는데 유승민 의원은 물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 8명을 80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큰 비전을 선언했는데 8명 중에 5명이 공동대표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한다면서요, 또. 네. 근데 초대선 의원들이 공동대표고 중진은 뒤로 물러나 있죠. 유승민 의원, 이해운 의원, 정병국 의원.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른미래당 만들 때 그 We Were Soldiers라는 미국 전쟁 드라마 대사를 따서 내가 제일 먼저 적진에 내릴 것이고 가장 마지막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솔선수범하는 지휘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른미래당 땐 지키지 못했다. 사실 뭐 당대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잖아요. 지난해 10월, 11월에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 이건 굉장히 좀 사실 만신스러운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한 겁니다. 안 대표와 바른미래당을 그렇게 어렵게 합쳐서 창당을 해놓고 은퇴하고 떠난 안철수 전 대표가 유승민 의원의 메시지에 답조차 하지 않았다. 뭐 이게 좀 기다려달라든가 고려해보겠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시했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이고 저런 일을 참 섭섭해서 얘기를 하시는구나 하고 이해를 했는데 아직도 하태경 의원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 보면 안철수의 존재를 새로운 보수당도 필요로 하고 있고 안철수계 의원들이 창당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동섭 의원이라든가 권은희 의원이. 아, 그래요? 그럼 좀 여지를 좀 남겨뒀군요. 여진이 있는데 유승민 의원은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고맙다고 했는데 이제 중도 보수의 가치를 다시 들자.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으로 올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새로운 보수당으로 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 바른미래당으로 갈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좀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야 정상인데 지금 당권파가 손학규 대표가 버티고 있는
또 손학규 대표하고 좀 소통이 긴밀한가 하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 환영. 하지만 안 대표가 돌아온다고 해서 내가 대표직 내려놓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여기도 미묘한 대립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에 낙파하게 될 착륙점이 어디냐? 이게 이제 또 최고의 궁금증이에요. 그렇네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승민 의원이 좀 책임 있게 총대를 매야 되는데 정말 이게 한국당까지도 이 흡수할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네. 8석이 80석 되는 유일한 방법은 보수 대통합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죠. 네.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러브콜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예. 더 큰 가치를 정말 앞장서서 펼쳐야 하는데 자, 새로운 보수당의 현재는 어쨌든 약체로 출발을 했고 네. 많은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100일 남았거든요. 오늘부터 딱 총선 100일입니다. 그렇네요. 예. D-100.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6시 25분 51초 지나고 있네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단 강재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019년 새해 두 번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의 수장이죠. 도지사를 연결해서 신년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연결돼 있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사님도 연말연시 정말 바쁘셨을 텐데 예. 혹시 지사님도 해맞이 다녀오셨나요? 예, 해맞이 예.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독도까지 못 갔고 그 호미곶, 호미곶 가서 해맞이를 했습니다. 아니 호미곶에 관광객도 많이 없고 한 20만 인파가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뉴스 봤는데 뭐 예. 20만, 30만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많이 그날 보니까 정말 많이 와서 줄도 많이 서가 있고 떡국도 드시고 현장에서 떡국도 먹고 예. 우리 도민들 네, 도민들 이렇게 직접 몸으로 부딪히시면 주로 우리 도민들이 어떤 얘기를 지사님께 하나요?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도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은 살기 힘든다. 뭐 좀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하시고 장사 안 된다. 그렇죠. 기업하는 분은 기업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고. 좋은 말씀은 혹시 없나요? 그래 참 좋은 말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어떻게 하면은 이 좀 기분 좋은 소리가 나오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정말 밤낮 주야로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다니고 있는데 안타까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작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우리 경북 도민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오늘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가벼운 질문 하나. 우리 저 도청 앞마당에 저도 도청 앞에 자주 지나다니는데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뭐 공룡 조형물이 들어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떤 조형물입니까? 공룡, 우리 이제 화석 공룡인데요. 이 조형물로 우리 도청 앞마당에 4m, 11m니까 굉장히 크죠. 그런데 제가 작년 초에
CES라고 CES 국제 전자 박람회 CES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간 구글이라는 회사를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구글 회사를 갔더니 거기는 뭐 정말 지금 그 구글을 주식을 다 팔면 우리나라 전체 총생산하고 같을 정도인데 그런 회사에 앞마당에 공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이야기도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변하지 않으면 공룡처럼 된다. 그 몇만 년 전에 공룡이 이 지구를 그냥 뭐 휩쓸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룡은 다 사라지고 화석으로밖에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적응을 못했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늘 변해야 산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변해서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도민이 행복하다. 그래서 저는 공룡도 있지만은 제 집무실 앞에다 큰 문에다가 변해야 산다 이렇게 크게 적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변화와 혁신을 늘 강조하고 제 스스로 또 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제가 의전 이런 거 가게 하던 거 다 파괴하고 제 방에 집무실은 서서 결제합니다. 서서 결제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글 같은 데 가도 다 서서 일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우리 공룡처럼 우리 사라지지 말자 그런 뜻에서 그래서 우리 도청이 많이 변화되면은 저 공룡은 뒷산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항상 뭐 저희가 화면에서 우리 도민들도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 지사님은 뭐 말쑥한 양복 입으신 모습보다는 뭐 그냥 뭐 가벼운 점퍼 차림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운동화까지 신으십니까? 늘 현장에 대비하는 그런 태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 한번 잠깐 돌아볼까요? 정말 바쁘게 활동을 하셨는데 지난 1년 도정 주요 성과라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 초에 예산서를 받아들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TK 패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TK 패싱은 없고 우리가 실력이 없고 노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작년도 2019년도는 절대로 TK 패싱이라는 말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뛰자. 이래가 엄청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예산이 9% 늘었는데 우리는 한 21% 예산을 국비를 많이 따왔습니다. 한 어느 정도 규모죠, 예산이? 우리가 이제 예산이 방법이 좀 다른데 우리가 요청해서 따오는 예산은 4조 한 4,664억 원. 작년보다 7,777억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그러니까 이게 한 21% 수준 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 노령연금이라든지 국비가 그냥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가서 따서 노력하는 게 이런 거 다 합치면 다른 기관에 이런 거 합쳐서 7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도민들이 오해하시는데 우리 그래 따지면은 8조 한 8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식구가 워낙 많으니까 경기도가 인구가 많아서 그거가 1등이고 우리가 2등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도에서도 엄청 노력을 했고 일부 언론에서 TK 패싱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경북 때문에 못 쓰겠다 이래서 그 말은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북부 지역에 사는 분들은 잘 못 느끼는데 오랫동안 노력했던 신라 왕경특별법 이게 15년 정도 노력해서 안 됐는데 작년도에 이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포항 지진특별법 이것도 통과되고 그래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특별법이 2개나 만들어졌다 하는 거는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먹고 살 거리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 강소형 연구개발 특구, 또 혁신 원자력 기술 연구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 국책 사업이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북부 지역에도 영주의 베어링 그 업체를 우리가 유치를 했잖아요. 한 3천억짜리. 그 다음에 베어링 산단을
또 우리가 지금은 뭐 예타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추진하고 있고 안동도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라고 이거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면에 있어도 도산서원, 병산서원, 소수서원 이 우리 북부 지역에 있는 서원들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돼서 예. 관광 자원화 한다든지 이런 실적들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난 2019년 국비도 많이 따오시고 특별법도 2개나 제정하시고 기타 등등 열심히 뛰셔서 성과가 좀 있었는데 여기에 만족하실 이철우 지사님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20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올 초에 들어서자마자 딱 첫 마디가 아직도 배가 많이 고프다. 그리고 우리가 더 뛰어야 된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구 공항을 우리 경북에 이제 통합 신공항 이전을 하는데 1월 21일 되면 부지가 결정됩니다. 주민 투표하죠. 부지가 그때. 결정되고 나면은 그 공항을 신속히 건설할 수 있도록 제반 재정상 또 행정상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공항이 대구 경북을 새롭게 바꾸는 가장 역사적인 사업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니 해도 작년에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도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2019년도로 오면서 한 15,000명 줄었는데 원래는 그보다는 조금 적게 줄었습니다만은 한 12,000명 정도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청년들이 많이 줄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된다. 청년 일자리. 다른 일자리도 만들지만 청년들 일자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 그래서 그거는 기업이 되겠고 관광산업이 서비스. 또 이제 농촌 이런 곳에도 청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농촌의 일이 과거처럼 그냥 뭐 힘으로 꽁꽁 쓰는 게 아니고 기계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1차, 2차, 3차 산업을 합쳐서 6차 산업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농촌에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사업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통합신공항, 일자리, 저출생 극복에 온 힘을 다 쏟겠다. 근데 이 저출생 문제가요. 사실 저도 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각 자치단체장들, 뭐 기관장들 얘기를 해봐도 이게 뾰족하고 좀 확실한 방법이 안 보여서요. 지금 이게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 극복하려고 돈도 엄청 투자를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저들도 이 저출생 문제 극복하기 위해서 뭐 결혼, 임신, 출산, 또 돌봄 전주기 맞춤형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각종 지원금, 뭐 수당 다 투입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새 젊은이들이 결혼을 첫째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결혼을 해야 늦게 합니다. 작년도 보니까 결혼 평균 연령이 남자는 36세, 여자는 33세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세, 36세 결혼해도 애기 하나 놓으면 잘 놓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혼 연령을 당기고 결혼하면 애기를 많이 놓는 이런 풍토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외국 사례들을 더 연구를 해야 된다.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데 프랑스 인구 한 6천만, 예를 들어 우리가 5,200만인데 1년에 아기를 80만 명 놓고 우리나라는 30만 명 놓습니다. 우리 지금 30만 명도 위태위태하잖아요. 지금 30만 명 원래 작년에 깨졌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30만이 하여튼 보면은 같은 프랑스 같은 선진국도 80만이 1년에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문화 차이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저출생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무조건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저들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경쟁도 붙이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빨리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제안이 상당히 좀 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에서 혹시나 이제 도청이 그 행정 통합을 하면 어떻게 되겠네 걱정들 하실 것 같은데. 뭐 그 절대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통합하더라도 이 도청 임금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 통합이 하면은 대구 경북이 지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대구도 인구가 줄고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중앙에서 보면은 우리 대구 경북이 변방으로 밀렸습니다. 완전히 변방으로. 그래서 경북이 과거에는 생산 그 GRDP가 우리나라에서 경남 그다음에 경기 경북 이 세 사람이 다퉜는데 지금은 게임이 안 되고요. 우리가 한 6위로 떨어졌습니다. 생산하는 GRDP가 떨어져 충남보다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면은 대구도 경북도 이제는 일어서기 힘들겠다. 그래서 통합을 하면은 우선 500만이 넘기 때문에 서울, 경기, 경북 이래 되고 순서도 그다음에 한 나라처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항도 생기고 포항에 항만도 생기면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노르웨이나 싱가포르, 뭐 뉴질랜드 다 선진국들입니다. 면적도 이스라엘, 쿠웨이트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고 국내 이상도 올라가고 단지 북부 지역에서 그러면 도청 문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아직 답을 정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안동이나 예천이나 도청이 왔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별로 없어서 안동 시민들이나 예천 군민들은 오히려 도청이 왔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심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도청 신도시 인구가 한 2만 명 되는데 10,000명이 안동하고 예천에서 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에서 더 많이 왔죠. 또 이분들이 집을 비워놓고 오니까 집값도 내려가고. 그래서 저는 이 더 잘 사는 거를 더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도청 문제는 아직 뭐 통합이 돼도 어떻게 뭐 안동에 있을지 대구에 있을지 어디 있을지 그건 정하지 않았지만 어디 있더라도 더 여기 신도시가 생기는 것을 플러스해서 예천, 안동 예천 원도심이 살아나는 그런 것들과 함께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절대로 이거를 뭐 통합한다 해가지고 여기가 더 낙후지역을 남는다든지 이런 걸 없을 거 생각하고. 저는 안동 예천 이 북부 지역을 그 앞으로는 굉장히 각광받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다른 우리가 AI 시대가 오면요. 지금하고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북부 지역, 이 지역은 환경이 좋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통합한다는 것인지 큰 틀에서 뭐 자세한 설명은 아직은 필요 없고 현재 이 시군 통합은 있었지만 시도 통합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모범 답안이 없는 거고요. 우선은 저는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통합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다음에 우리가 손해 보는 건 뭐 없는지 이런 건 충분히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시도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면 이걸 법안으로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현재 있는 경북, 대구 경북이 중앙으로부터 받는 예산이라든지 혜택이라 이런 것들이 이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법에다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에 시가 그러면 둘 중에 자치단체장 한 사람을 뽑으면 나머지는 어떤 체계를 유지를 할 건지 현재보다 더 나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만들어서 법으로 해야 되고 이런 사례들은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 들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연구를 해서 예. 우리 시도민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 네. 그게 저의 원칙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통합 신공항 문제 아까 잠깐 좀 언급해 주셨는데 예.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게 뭐 예. 어마어마한 이 사업 아니겠습니까? 신공항 문제가. 예. 통합 신공이란 말은 통합이란 말은 예. 지금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군공항을 이전하는 겁니다. 현재는. 예. 그러면 대구에 가면 군공항도 있고 민간공항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군공항, 민간공항을 합쳐서 통합공항이라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통합공항이 우리 경북으로 오면은 군공항은 군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별도로 추진하고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군공항, 민간공항을 한꺼번에 이전하는 이런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요. 예. 우선 군공항만 이전하는데 한 10조 원이 듭니다. 군공항만 10조 10조 원 정도를 공항 이전하는데 투입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민간공항도 따라서 오는데 그것도 한 1조나 이렇게 돈이 더 듭니다. 그다음에 공항에 오면은 철도라든지 고속철도라든지 고속도로 또 대구에서 오는 지하철 이런 SOC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 예. 또 대구는 210만 평 공항이 이전해 가면은 거기는 신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든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도시 만들면 정말 대구는 살기 좋은 새로운 도시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돈도 수십조 투자가 되고 또 새로운 세계를 살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가장 큰 역대적인 사업이 되고 희망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예상하는 게 그 통합 신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는 건 실제로 우리가 이용하는 건 몇 년쯤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원래 계획은 한 5년 만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 2025년쯤에. 예, 5년 만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25년쯤 되면 다 완공이 5년 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만 쉽게 되면 좋겠지만 저는 한 1년 더 걸리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땅 매입하고 하다 보면은 그렇죠.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거고. 모든 사업이 좀 늦어지니까 보통. 조금 한 6년 정도 보면은 비행기 안 뜨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비행기가 뜨면은 그 물류 우리 경북에 대구에 있는 물류공항 그다음에 외국 관광객들을 모셔오는데 주안점을 써야 됩니다. 외국 관광객 1,000만 명을 이용하는 그런 대공항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우리 이철우 지사님과 사실은 뭐 구도심 공동화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또 대구 경북 또 관광의 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이건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리 이철우 지사님은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당 소속의 이제 3선 의원이시고 또 당내 또 중요 자리를 다 거치셨잖아요. 대표 빼놓고 거의 다 하실 정도로 누구보다 당내 사정을 잘 알고 또 사랑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치 얘기 잠깐만 뭐 길지 않게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당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황교안 대표 리더십 뭐 얘기도 좀 나오고 공천 문제 시끌시끌하고 TK 지역 의원들 뭐 물갈이 얘기도 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보는 지금 한국당의 어떤 쇄신 방법이라고나 할까요? 나아갈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황교안 대표 신년결에 이런 데 만나서 우리 국회의원님들 당의 또 중진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유우파는 모두가 힘을 합쳐 한 당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유우파당을 자유한국당은 해체 모여야 된다. 모두가. 그래서 자유우파들이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특히 젊은 사람 위주로 공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분열되면 절대 성공하기 어렵다.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주로 가는 시장 경제를 살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유우파가 모두 뭉쳐야 된다. 사실 그래서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지금 기존의 집토끼보다는 중도 쪽 표심을 좀 잡아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 황교안 대표
좀 모습을 보면은 중도층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자꾸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저는 국민들이 이 나라를 바꿉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느 대표 때문에 그래 표가 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더 현명하고 국민들께서 나라가 이래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리라 생각하고 국민들이 선택을 하리라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표가 분산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합의 강조를 하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총선이 넉 달도 안 남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당이 조금 불리해 보이거든요. 사실. 지금 여론조사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죠. 그러나 선거 직전에 야당이 20%를 넘으면은 여론이 그거는 막 꽤 괜찮은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원래 저 민주당은 그때 20%가 10몇 프로 지지율 못 받았습니다. 20대 총선 때. 그런데도 표를 깨니까 이겼습니다. 그때 여당이 자유한국당인데 여당이 압승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천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하니까 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속한 당이기 때문에 좀 더 변화를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공천하면은 해볼 만한 그런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우리 이철우 지사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도민 여러분께 마지막 짤막하게 인사 한 말씀으로. 도민 여러분, 이 청취자 여러분 자주 찾아뵙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인구가 줄어들고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는 제 도청이 녹풍다경이라 새 바람을 일으켜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도록 하겠다. 이래 사자석을 적였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정말 만족할 때까지 더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지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지역 날씨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절기 소원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추운 날을 말하고요. 소한 얼음이 대안에 녹는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물이 한껏 얼고 주변에 눈이 잔뜩 쌓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주로 먹었다고 하는데요. 계피의 수정과 곶감의 김치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입동에 담갔던 김장김치가 이 소한 때 가장 맛있게 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절기 음식 드시면서 건강하게 한 주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년 중에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인데 이렇게 추위 대신 겨울비가 내리고 있죠.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지만 올 겨울은 추위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지난 12월 평균 기온이 역대 8위에 오를 정도로 높아서 적설은 0.3cm로 1973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비의 양이 겨울비답지 않게 좀 많습니다. 수요일이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30에서 8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겨울답지 않게 호우가 내리고 산간에는 폭설이 쏟아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에는 30cm의 폭설도 쏟아지겠습니다. 겨울철답게 모든 지역에 눈이 골고루 자주 내려지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꼭 한 곳에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눈 쌓이기 전에 집 주변 점검 잘해 주셔야 되겠고요. 내일도 잊지 말고 우산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비와 눈이 지난 뒤에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지만 한파 수준의 강추위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오전까지 눈비가 내리고 나면 주 내내 흐리겠고요. 후반 들어서는 다시 한번 눈비 소식이 들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문경, 청송, 예천이 6도에서 9도 분포 예상되고요. 영주봉화 아침이 3도, 한낮에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양 의성은 5도에서 10도 분포, 상주는 3도에서 11도 분포 예상됩니다. 의성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2도 높은 2도, 체감온도 역시 2도, 습도는 94%입니다. 날씨였습니다.